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고 그 슬픔을 견디느라 많이 힘든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속 어머니와 살았기에 그 빈자리가 정말 많이 힘이 들어요. 게다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면서 제 속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을 찾았어요. 일면식도 없는 구독자분들이지만 친구 삼아, 형, 누나 삼아 털어놓으면 편할까 싶어서요.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가 있으셨는데 먹고 사느라 몸 관리도 못하고 바쁘게 사시다가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홀로 된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여자 혼자 딸린 자식 하나 건사하면서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도 어머니는 악착같이 일하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집에 혼자 있을 제가 마음이 쓰여서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일에 비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결혼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정규직이나 보수가 좋은 일들은 나이 제한들이 있고 경력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일용직으로 주로 일을 하셨는데 파출부, 식당 주방, 공사장 등 돈이 되는 곳엔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몸이 늘 아프셨어요.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을 만큼요. 도윤아, 엄마 등에 파스 좀 붙여봐. 응? 여기 붙여? 여기? 그래, 그래, 거기 맞아. 아유, 시원하다. 엄마, 맨날 파스만 붙일 게 아니라 병원에 가요, 응?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 병원까지 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몸 엄마가 잘 알지. 알긴, 그냥 참는 거면서. 엄마가 알아서 해.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알았지? 엄마는 갖은 고생을 해서 번 돈을 제 뒷바라지에 다 쓰셨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이라도 하나 다니려면 돈이 꽤 들었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마련해 주셨죠.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그런 낌새가 보일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공부하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 최선을 다해. 그런 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알았지? 엄마는 도윤이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싶어.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 알았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편하게 클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며 늘 마지막엔 눈물바람을 지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공부에 매진을 했고 덕분에 이름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생명공학과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도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학점만 생각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고요. 동기들은 미팅이다, MT다 즐기면서 대학 생활을 했고,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저에게 이상하다고도 했어요. 자기들 고등학생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서요. 빈잔 아닌 핀잔 소리를 해댔지만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참고 뒷바라지 해주신 것에 보답하는 길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 더 이상 엄마가 고생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라는 생각만 하면서요. 가끔 그런 상황이 버겁기도 했지만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저의 취업을 향한 준비는 박차를 가했고 졸업 후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니? 진짜야? 우리 도윤이가 또 한다면 하는 애지. 잘했다. 정말 잘했어. 원하던 회사 공채에 합격을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본인 생일보다도 더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동안의 고생들이 다 잊혀질 정도로 기쁘다는 엄마를 얼싸안고 이제는 일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아들 돈 잘 벌어오니까 일 그만두셔도 돼. 알았지? 일은 계속 해야지. 아직 내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집에서 백수하라고? 일하던 사람은 계속 해야 해. 안 그럼 병나. 아이, 그럼 쉬운 거 그런 거 해요. 아이, 몸 쓰면서 힘든 일 하지 말고. 네? 알았어. 그나저나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는데?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일을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기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고요. 엄마는 하던 일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끝내 만류해서 적은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옮기셨어요. 그렇게 저희 직장 생활이 시작되고 한동안은 회사 업무에 적응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는 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이가 점점 먹어갔지만 그런 것에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혈기왕성한 나이에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고 그랬지만 당장 집안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좀 더 깨끗하고 편한 집에 엄마를 모시는 게 최우선이라 제 연애사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제 자리를 어느 정도 확고히 다지고 싶었기에 더욱 일에 매달렸고요. 그러는 사이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하나둘 장가도 가고 그러더군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너무 일에만 매달린다고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도 했지만 괜찮다며 거절했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알기에 안타까워하는 친구 마음을 알지만 그래도 그때는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렇게 일과 집만 오가며 직장 생활 10년 정도 했더니 제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지은 지 얼마 안 돼 깨끗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죠. 전세로 살던 2층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엄마는 기어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잘난 아들 덕분에 아파트에서 살아보신다면서요.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고맙다 도윤아. 우리 잘난 아들이 최고다. 엄마, 나중에 더 큰 집에서 모실게요. 지금은 좀 작아도 참아줘요. 작기는 전혀. 엄마한테는 대궐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사하면서 낡은 가구들 다 처분하고 새 가구를 사고 이불도 죄다 새로 샀어요. 엄마 취향이 들어간 분홍색의 꽃무늬가 들어가는 것들로요. 마음 같아서는 옷장의 옷들도 싹 다 새로 해드리고 싶었지만 거기까진 여력이 안 돼서 못 해드렸는데 나중에 또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렇게 꼭 해드리겠다고 다짐도 했죠. 엄마 모시고 가까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실반지 하나 없는 주름진 손에 반지랑 목걸이도 새로 해드렸어요. 엄마는 자꾸 돈 쓴다고 사지 말라고 하셨지만 평생 제 뒷바라지만 하시며 열심히 살아주신 엄마한테 해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도윤아, 회사에 너 좋다는 여직원 없어? 아님 네 눈에 드는 여직원이라도.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야? 인연이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이 알아서 와서 매달린다든. 너도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봐. 장가 가야지. 그럴게요, 엄마. 엄마는 이제 제가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다시면서 제발 연애 좀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선자리도 봐오신다는 걸 몇 번이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결국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연애도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지만 워낙 오랜 시간 홀로 지내서 그런지 연애세포가 다 죽은 것 같더라고요. 소개팅도 하고 그랬지만 한두 번 만남을 가져봐도 쭉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후배 하나를 만났죠. 도윤 선배, 오랜만이네요. 혜정아, 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오늘 모인다고 하길래 따라 붙었죠. 도윤 선배 여전하네요. 그래. 야, 이렇게 보니까 반갑다.
대학에 다닐 때부터 술자리에서 자주 봤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자기 취향이라면서 사귀자는 말을 하고는 했어요. 워낙 인기도 많고 남자친구도 자주 바뀌는 그런 애라 당연히 저에게 농담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빈말이라도 좋아한다면서 사귀자고 그러면 아닌 걸 알면서도 저는 참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재미가 들렸던지 그 후배는 저를 볼 때마다 사귀자는 말을 던지고는 했죠. 그날도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본 건데 또 그런 농담을 던지길래 자연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여자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제 성격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능글맞게 변하더라고요. 도윤 선배, 난 진심이야. 아직도 우리가 싱글로 있는 걸 보면 우리 둘이 인연이 되라는 하늘의 계시일지도 몰라. 야, 그런 게 어딨어. 너 술 많이 취했어. 아니야, 나 안 취했어. 진심이라니까? 당연히 술에 취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그날따라 제 마음이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결혼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인지 늘 해오던 농담인데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사귀자고 하는 후배의 말을 덥석 물었어요. 사실 저도 절반은 장난이었는데도 후배는 진지하게 사귀자고 하면서 오늘이 1일이라며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인하는 겁니다. 그런 저희 둘의 모습에 친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제 인생의 1호 여자친구라면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인증샷도 찍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그 여자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연애는 처음이라 정말 어색했어요. 여태 후배로만 대해오던 사람을 여자친구로 대하려니 보통 어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도 남자라고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 정말 좋았어요. 같이 영화를 보거나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의 얘기도 나누고 커플링도 나눠 끼고 하니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다니는 거랑 천지 차이였어요. 서로 죽고 못 사는 20대의 뜨거운 연애는 아니었지만 저희는 제법 데이트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여자가 워낙 살갑고 분위기를 잘 리드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확실히 연애를 여러 번 한 사람은 데이트 코스도 잘 알고 단둘이 하는 대화도 잘 이끌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문득 이렇게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애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에 대해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 여자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요. 그런데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오빠, 우리 진짜 잘 맞지 않아? 어때? 어? 나는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도 참 잘 살 것 같아. 그치? 막상 결혼 얘기를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은근히 기대도 됐어요. 나도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있었죠. 나야 결혼하면 좋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잖아. 나는 결혼하고도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너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당연히 어머님도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그래? 요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좋아할 여자 드물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봤는데 선뜻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나도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대찬성.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사셔서 나도 학교 졸업하고는 잘 못 만났거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지. 그지? 그 여자는 저와의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왔고 그런 모습이 은근 기분 좋았어요. 제 고민인 엄마를 모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더욱 좋았고요. 엄마한테 처음 인사를 드리러 데리고 갔을 때도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엄마도 싫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추진되었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야, 진짜야? 너 진짜 혜정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됐어. 와, 야, 세상에. 야, 진짜 놀랍다. 야, 근데 너 혜정이 감당하겠어? 감당?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는 머뭇거리면서 그 여자에 대해 소문들을 들려줬어요. 걔 대학 다닐 때도 남자가 끊이지 않았던 거 알지? 야, 소문에는 오랫동안 동거했던 남자도 있었다고 하고. 아니야, 그거 소문이 과장된 거야. 혜정이 그런 애 아니야. 뭐 네가 알아보고 결정한 거겠지만, 그래도 나는 좀 그래. 친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옹호했지만 막상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과거 없는 사람 없다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모습을 믿기로 했죠. 지금도 아쉬운 것이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어머니도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 내 곁에 있을 텐데 싶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본 모습을 숨기고 있을 줄은 전혀 생각나지 못했기에 순진했던 저는 그 여자와의 결혼에 들떠있기만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어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티를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같이 장도 보고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주말에는 근교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웃을 날이 많았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이룬 가정이었기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살림하는 게 힘들까봐 퇴근 후 집안일도 함께 해주고 어머니랑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혹시 답답할까봐 둘이서 외출하는 것도 잊지 않고 챙겼어요. 어머니는 서로에게 살가운 저희를 흐뭇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 여자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둘이 늦잠도 자고 그래. 엄마는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이틀 자고 올게. 네?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주무세요? 나도 맨날 집에만 있는 거 답답해. 친구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재밌고. 나는 일요일 오후 늦게 나올 테니까 너희끼리 시간 보내. 알았지? 세아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고맙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는 저희끼리 시간 보내라고 일부러 자리도 피해주셨어요. 당연히 그때는 가까이 계시는 친구분 댁에서 주무시고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찜질방에서 주무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엄마는 저희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그런 저희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처음에는 결혼 생활도 평온했어요. 그 여자도 저랑 어머니께 잘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것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 직장 일이 바빠서였지 한눈 팔거나 술을 먹고 다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죠. 오늘 또 야근이야? 아니 무슨 회사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해. 요즘은 다들 칼퇴근 한다던데 당신 회사는 왜 그래? 내가 연구직이라서 그래. 내가 팀장인데 그럼 어떡해. 팀원들 다 일하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퇴근하는 게 말이 돼? 몰라.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몇 번째야. 나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는 거 싫단 말이야. 강혜정, 너 말 가려서 안 해? 내가 뭐 맨날 일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서로에게 큰 소리 낼 일이 전혀 없었던 신혼 초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싸움하는 날이 잦았어요. 주로 제가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한다는 게 원인이었고 어머님과 단둘이 있기 싫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저도 일이 많아 그 부분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직장 일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을 걸고 넘어지는 모습에 정말 실망도 많이 했고 속도 상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대화 소리를 어머니가 들을까봐 신경도 많이 쓰였어요. 목소리를 낮춘다고 했지만 어느새 엄마도 저희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여자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만 봐도 딱 감이 왔죠. 우리 산부인과에 가보자. 뭐? 산부인과? 거기는 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이 시점에 아이라도 생기면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피임을 한 건 아니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그 여자가 펄쩍 뛰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잖아. 요즘 불임 부부도 많다고 하던데 검사라도 받아보자. 뭘 그런 걸 검사받고 그래. 그냥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 자연스럽게 안 생기니까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 검사 받아보고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필요하면 치료도 받고 그러자. 싫어, 안 가. 나 산부인과 가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병원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 정말 속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전에 아이가 안 생기는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배신감이 어찌나 크던지 내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난 게 아니라 평생 나를 속이고 살 사기꾼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보자면 작정하고 나를 속인 것 같아요. 평생 제 등에 빨대 꼽고 살 요량으로 저와 결혼을 한 거였어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몰랐기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집안에 분란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미 한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그래도 나를 믿고 시집 온 사람 내가 끌어안고 가야지 이렇게 제 자신만 다독이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나마 회사 내에서는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특별 보너스도 받고 승진도 하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점점 저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제가 무리해서 일을 한다고 어머니는 또 걱정을 많이 하셨죠. 당시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갈등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언젠가 생길 것이고 그리 되면 날선 아내도 어머니도 관계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기대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기대가 저만의 생각이더군요. 어머니는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급성 뇌출혈이 와서 그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날도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 어쩐 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야. 오빠,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숨을 안 쉬시는데. 뭐? 얼른 119에 신고해.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는 소리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곧장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죠.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이미 숨을 거두신 이유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오빠, 어떡해? 어머님 급성 뇌출혈이라서 집에서 바로 돌아가셨대. 어머니, 엄마. 저는 응급실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는 일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숨을 거두신 게 맞다고 하더군요. 뇌출혈이라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집이라서 응급조치가 어려워 그런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이 곧 꾸려졌고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리고 싶어
물품도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생전에 좋은 것들 해드렸어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냐 싶더군요. 그날 아침에도 빈속으로 출근하는 저를 따라 나와 손수 갈아 만든 토마토 주스를 건네주셨는데 속이 쓰리다며 안 먹고 그냥 출근했거든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문상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일일이 인사를 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그 여자의 하는 짓이 하나하나 눈에 거슬리더군요. 저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까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긴 하지만 그 여자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니 슬픔이 저만큼 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소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상심에 빠진 며느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당신 이 와중에 손님하고 그렇게 하하호호 웃어야겠어? 아, 소리 들렸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조심할게. 식당에 나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아, 싫어. 가만히 있는 거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보인 그 여자의 모습에 저는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내라는 사람이 보인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서운함들이 쌓여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결국 그날 밤에 기어코 제 입에서 한마디 나오게 하더군요. 이제 손님 없지? 나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올게. 뭐? 어딜 가? 나 침대 아니면 못 자는 거 알잖아. 하루 종일 손님 맞이했더니 몸도 찌뿌둥하고 뜨거운 물에 몸 좀 담궈야겠어. 야, 너 진짜 하루 종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라고. 알아, 나도. 당신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 결국 둘이 언성이 높아졌고 친척분들이 하나둘 쳐다보시더군요. 따지더라도 장례가 끝나고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정말 그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도 나더군요. 그동안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 따위 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을 괜히 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다음 날 일어났어요. 발인을 앞둔 전날 밤 문상객 발길이 끊기고 조의금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정말 어머니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제 기분은 한없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조의금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리는 해야 했기에 그 여자와 함께 앉았는데 대뜸 이게 웬 횡재냐? 꽁돈 생겼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실실 웃고 있는 거죠. 기가 찼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너는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즐거워? 꽁돈이라고? 아, 왜 시비야? 그냥 한 소리잖아. 너한테는 대체 나랑 엄마가 뭐냐? 그냥 먹고 사는데 빌붙어 있을 그런 용도였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저는 그 여자에게 화를 냈고 그 여자도 지지 않고 저에게 대들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상황에 바락바락 지 할 말 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친척분들이 말리려고 하시고 저희는 언성이 더 높아졌어요. 바닥에는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과 봉투가 날리고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 여자 얼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는데 엄마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가시는 길 이 무슨 난장판인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들었고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정리했어요. 하나 둘 정리하는데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혜정 사랑한다. 봉투 안에 조의금은 없었어요. 글자만 써져 있더군요. 그것도 그 여자 이름이 버젓이.
너 이거 뭐야? 저는 어금니를 깨물며 조용히 말했어요. 친척분한테 억울하다는 듯이 막 짓거리던 여자가 그 봉투를 보더니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허옇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까 그 새끼 맞지? 너 그 새끼랑 무슨 사이야? 어? 또 생사람 잡고 있네. 나도 몰라. 문상객 중에 그 여자 손님으로 온 남자가 있었어요.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모양이 꽤 친해 보였는데 글씨를 보는 순간 그 남자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내 직감은 둘이 보통 관계가 아니다 싶은데 또 이 여자가 생사람 잡는다며 펄쩍펄쩍 뛰는 거였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주저앉는데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적인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그 여자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걸 본체 만체하고는 조의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엄마 장례만 끝나면 무조건 이혼이다 라고 다짐하면서요. 다음날 발인이 시작되고 납골당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선산이 있었다면 묻어드렸을 텐데 갑작스런 이별로 준비가 안 돼서 안타까울 뿐이었죠. 눈물로 어머니를 고이 모시고 장례식은 끝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곳에서 눈을 붙였어요. 며칠 날을 샜더니 피곤이 누적돼서 머리가 멍했거든요. 잔 것 같지도 않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봤죠. 모두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것들,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가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어루만지며 또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한다며 핸드폰 조작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린 추억들이 떠오르더군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들이 너무 아쉽고 후회가 됐어요. 핸드폰을 켜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음성 파일 목록을 보게 됐는데 뭘 녹음해 놓으셨는지 음성 파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눌러 들어봤는데 익숙한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밥 생각 없다고요.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지. 저 약속 있어서 곧 나가요. 어머니 혼자 차려 드세요. 너 또 그 남자 만나러 나갔냐? 누가 들으면 내가 바람 피우러 나가는 줄 알겠어요. 말 조심하세요. 너 우리 도윤이한테 그러면 안 돼. 아, 진짜. 이 할마씨가 노망이 났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게다가 남자라니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을 어머니가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녹음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둘이 대화하는 것들도 녹음이 되어 있고 그 여자가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가 찬 게 그 오빠라는 남자가 사실은 저와 결혼 전에 같이 살았던 남자라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맞았던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더군요.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출근을 한 동안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나러 다녔고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꽤 자주 만났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는 거. 그 과정에 어머니께 험한 말도 하면서 협박도 했다는 거예요. 나 낮에 다니는 거 도윤 오빠한테 말하기만 해봐요. 우리 이혼해서 아들 이혼남 만들면 뭐가 그리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이 나 구박했다고 온 동네에 다 소문낼 거예요. 알겠어요? 김치 좀 담궈봐요. 친구 좀 갖다 줄 건데 나는 할 줄 몰라서요. 알았죠? 아, 진짜 이 할망구 노망났나? 집에서 밥 먹지 말라고 했죠? 나 다이어트 한다고 밥 냄새 풍기지 말랬잖아.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담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왜 어머니는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더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음성 파일 중에 마지막에 녹음된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어머님이 쓰러지신 그날이더군요. 너 더 이상 내가 눈 감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 우리 아들 이렇게 너한테 이용당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어. 어디 동네방네 소문 다 내봐. 사람들이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어머님,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어머님만 입 다물면 우리 가정 평안해요. 도윤 오빠도 속상할 일 없고요. 아니,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해요? 이것이 뚫린 입이라고 네 마음대로 말하는 것 보게?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결혼한 여자가 버젓이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그게 정상이야? 내가 당신 아들이랑 살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알아? 나 아니었음 당신 아들 장가 못 갔어. 나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라고. 뭐라고? 이것이 너 이거 놔. 이 할망탱이가 너 이 할망구 왜 이래? 구질구질해 진짜. 잠시 뒤 뭔가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여자는 집 밖에 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음성 녹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 녹음된 게 확실했고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를 죽인 게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요. 저는 방문을 꽝 열고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자는 그 여자를 끌어내 바닥에 팽개쳤어요. 왜 이래? 미쳤어?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야? 이 남자가 돌았어? 엄마 돌아가신 거 너 때문이지? 네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했잖아. 무슨 소리야? 왜 이래? 저는 음성 파일을 플레이했고 녹음된 소리를 고스란히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오빠, 아니 여보, 그건 오해야. 나도 그렇게 쓰러지신지 몰랐어. 네가 조금만 더 빨리 119에 신고를 했으면 우리 엄마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나쁜 년,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너도 죽어. 저는 그 여자를 잡고 흔들어댔고 그 여자는 저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도 충분했는데 결국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헤어지자. 나는 너하고 못 살아. 이혼해. 안 돼, 오빠.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모르지. 그 남자한테 가서 살던지 알아서 해. 나는 너랑 죽어도 싫어. 맘 같아선 경찰에 이 여자를 고소하고 싶었어요. 깜빵에라도 쳐넣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고의성을 증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돌아가신 게 분명한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다니 참 답답했습니다. 이후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저는 회사 근처에서 지냈죠. 집이 팔리면 그때는 알아서 나가겠지 싶었어요. 그 여자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문자도 수십 개나 왔고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인연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지내던 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가 구치소에 있다고 하더군요.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와 결혼 전에 사실혼에 있던 남자가 있었더군요. 이것들이 좀 정직하게 살지. 그 남자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금융사기를 쳤던 게 덜미가 붙들려 잡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공범으로 이 여자를 지목한 거죠. 둘이 다른 사람 등쳐먹으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한 건 크게 하고는 남자가 당분간 숨어 지내자고 했고 이 여자는 저를 물었던 거죠. 결혼을 해서 본성을 숨기고 저희 집에 기어들어와 살았던 거예요.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된다는 소리에 통쾌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랬던 깜빵에 결국엔 들어간다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면회를 하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세상 차가운 시선으로 한마디 했어요. 깜빵에서 잘 지내. 다시는 보지 말자. 오빠, 나 정말 버리는 거야? 정말 너 지독하구나. 마지막까지 나를 능멸하네. 너랑 마주하는 일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마지막을 고했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모두 끊어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 인생도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머리 같은 게 들러붙어서 결국엔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더군요. 이혼을 하고 나서 살던 집은 처분하고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 지내고 있어요. 내 인생 첫 여자한테 너무 세게 당해서 여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 여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혼자 지내면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사는 걸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게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글을 쓰면서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내고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홀가분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